우리 일단 간단하게 문학부터 답 한번 맞춰봅시다. 자, 현대식 5감이라고 되어 있는 도봉과 그리운 그 사람, 이 두 분에 대한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죠. 1번에 4번. 자, 가원의 공통점을 하는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요. 우리 가문단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호이 호이 이렇게 청각적 심성이 나타나 있고요. 또 붉게 해는 넘어가고 이렇게 시각적 심성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무단을 보시면 뜨거운 눈물 뭐 이런 말이 나왔다든가, 그 다음에 보릿대 들불 이런 말이 나왔죠. 뭐 칙칙한 어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 근데 1번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꼭 고르는 오답은 1번입니다. 1번을 많이 고르는데요.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정서 대비가 아닙니다. 지금 속성 대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자연은 무한이죠. 영원해, 불변인데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 4번. 3번 문제, 요것도 조금 틀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가의 그대는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는 내가 버텨야 된다. 다음, 그리운 그 사람은 어둠을 찢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정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누가 웃냐? 왜 웃냐? 맞아서 웃는 거야? 맞아서 기분좋아. 알겠어요. 자, 지금 보세요. 3번에, 보기 4번에 뒷부분만 보시더라도 그 사람은 화자가 수동적인 자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나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그럼 적극적인 거죠. 가만히 앉아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가가 가만히 있어요. 부르기만 하고 그냥 거기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보기 4번을 보시겠습니다. 가의 오직 한 가. 이런 부사어에는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오직 이것뿐, 한갓 뭐 할 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고요. 나에서 언젠가, 언젠가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영탄법도 사용됐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4번은 답이 아니네요. 답은 5번입니다. 호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릿대의 들불은 극복하려는 의지. 요거는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하더라도 앞부분이 확실히 맞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식 6강으로 가시겠습니다. 1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 5번, 3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가에서 떼지어 춤추는 것을 돌아가야 할 풍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 다 써있는 거니까 뭐 맞고 틀리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죠.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요. 봐봐. 떼지어서 춤추니까 함께하는 거죠. 돌아가야 할 풍속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번은 맞습니다. 답이 아니고요. 답은 4번. 보기 4번의 앞부분은 맞고요. 뒷부분에 참새한 마리는요, 고향 사람들을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가의 쓸쓸함을 부각시켜주는 소재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전 선문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고전 선문 6강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6강의 설생전입니다.
1번의 답은 2번.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틀려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몇 명 정도? 아, 그것까지는 내가 안 세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로 나간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1번 보시겠습니다. 가를 고려할 때 기억을 통해 오도일은 조부가 여기에 등장하는 관찰사거든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변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은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관직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좀 비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변명 같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통해, 그러니까 기억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강개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 눈물을 뚝뚝 흘렸어. 이런 사람이긴 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긴 한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부모님 때문에 은거를 하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밑에서도 관직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로움을 아는 사람이긴 하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2번 보시겠습니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은 자신이 요직에 앉은 시기가 니은과 같은 일이 벌어진 광해군 때와 달리 나아감을 선택했을 거라고 여겼을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도일은요 오윤겸의 손자입니다. 광해군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조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과 다르게 나는 나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해군 때는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임금 밑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아감을 선택한다고 여겼다? 이건 맞아요. 2번 답 아닙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고려할 때 니을로 보아 오도일은 설생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물러난 대신에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택했다. 그럼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관직에 나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리을을 보시면은 설생이 서울에 가서 관찰사를 찾았다는 얘기는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찰사가 관직을 주려고 했지만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보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을 직접 가서 경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즐기고 잘 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그걸 산수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수 관람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갔다 온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을 하겠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와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와자가 무슨 와자인지 아세요? 개구리와? 누울러. 네, 누울 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워서 유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설생전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어요. 자, 보기 2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추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관찰사가 산수를 간접 체험하며 와유를 즐기는 모습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관찰사는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갔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기 4번 보시면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것은 유람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의 관점에서 보고 느낀 바. 이거는 관찰사 시점에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다음 고전산문 8강으로 갈게요. 고전산문 8강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1번 보기를 보시면 황제는 다른 신화와의 차이점을 근거로 소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것은 페이지로는 138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각진가로 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얘는 일반적인 신화와 다르게
거의 나랑 맞먹는 놈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은 맞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사실 요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설명드릴 거 없어요. 2번에 기역과 니은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하는데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돼.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기역에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법에는 인정이 없다. 국법으로 다스려라. 한마디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라. 이 얘기고요. 니은에는 공주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못된 애는 아니다. 그리고 내 말이라고 생각해서 좀 받아줘. 약간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보기 5번은 왜 안 되냐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공주를 처형해야 된다. 이 처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국법에 따라서 다스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처형하지 말라, 처형해라 이게 아니라 국법 적용 잘해. 물론 내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겉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5번은 잘못됐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다 밑줄도 치고 그랬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을게요. 2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했기에 맞죠?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승상을 위로해야 한다는 황제의 말을 통해 실제로 위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보다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왕권이 중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요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은 맞아요. 답이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의 틀린 점이 뭐냐면 남성 중심에 여기가 틀렸어요.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말했는데 어떻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입니까? 그냥 가부장적 이런만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문학 부분 답을 맞춰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자, 그럼 없으시면 독서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다 어떻게 나오냐? 응? 4, 4, 5 나오는데. 어디? 뭐 또 둘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이번에 좀 뭐라고? 나 4, 4, 5 4개 나왔어. 나 그렇게 나왔네. 너 그렇게 나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4, 4, 5. 왜 범규야? 네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아니야. 생각해요. 응, 아니야. 예? 들었어? 네. 안 추워요? 좋아요. 네. 추워요? 오늘 영상 구도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영상 구도 그랬는데? 영상도 안 에이. 영상 구도가 좀 크냐고. 아, 내일 말고. 아니 내리게 아니라 녹이가 있어. 4도인데 마이너스? 어? 와. 1도 1도 3도 별로 안 춥던데. 지금 1도 야, 지금이 제일 따뜻할 만한 시간인데.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야. 에반에 그거는 그거는. 진짜 아니야. 야, 뭐, 구도는. 4도? 그래? 아, 이건 이거 패딩 말고 말고 돼. 돼. 영상 4도인데. 아니, 구도라며, 아까는. 구도는 아닌 걸로. 유럽 아니에요, 구도면? 모르겠어요. 너무 유럽에 빠져있네. 정말 리버풀 옷도 입고 말이야. 아까 그랬는데. 자, 그럼 사회문화 3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풀었나 한번 볼까요? 어허. 벌써 틀린 게 눈에 보이네요. 어허. 죄송합니다. 어허. 이거 뭐 계속 눈에 보여. 내가 미안. 에헤. 아. 두 문제만 맞았는데요? 일단 마지막. 전체가요? 1번에 4번, 뭐야 맞았네. 그 다음에 6번에 5번. 이거 말고는 다 틀렸어요. 6번은 맞아야 돼. 아니, 근데 6번도 많이 틀려요. 1번 계획하려고. 아이고, 이거 자, 한번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결국 독서가 여러분들의 그 수능 점수를 결정한다고 봐도 나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화작이랑 엄매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화작을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는 안 할 수가 없어.
독서 다 해야 돼요? 독서는 공통이야. 그래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독서는. 독서랑 문학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문학이 강한지, 독서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방학 때는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야. 근데 아파트가 10억이야. 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억밖에 없어. 7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려야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연봉이 4천인데 7억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한 푼도 안 써도요. 16년 걸려. 이걸 빌려주겠냐? 그런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대비 1년에 어느 정도로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과연 어디서 돈을 버느냐, 소득을 뭐로 볼 수 있냐, 그게 바로 GDP라는 거예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이 부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에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입니다. 자, 국가 채무 이미 네모가 쳐져 있죠? 그럼 국가 채무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기금상의 빚으로 밑줄 하세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자,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거야. 직접적인 거야. 자, 근데 다음으로 밑줄,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1번에 해당하는 국가 채무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 이거를 합친 거야. 그럼 이거의 이름이 뭡니까? 일반 정부 부채에다 괄호하세요. 그러면 국가 채무 1번보다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다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부채를 괄호하세요. 공공부문 부채. 자, 세 번째는 1번에다가 이거를 더한, 즉 2번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비금융공기업. 이거를 더한 게 바로 뭐라고요? 공공부문 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그리고 밑줄,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얘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뭐라고요? 일반 정부 부채라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보기 3번 보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좁은 범위가 뭐예요? 국가 채무잖아요. 3번은 답이 아니네. 다음, 보기 5번 보세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다. 맞죠? 금융, 공기업, 부채 포함? 전에 안 하죠. 포함 안 해요.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갈게요. 동그라미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동그라미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요? 1번. 일반 정부 부채라고요. 그럼 당연히 답에 일반 정부 부채란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생각을 해본다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 4번의 답으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에요. 3번을 진짜 많이 모릅니다. 근데 3번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내용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까지 읽었어요. 네,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충당 부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개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갚아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연금은요, 낸 것보다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는 그거를 줘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빚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근데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요, 메모하세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범규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전혀 안 푸는 아,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어휴,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얼굴이. 살아서 그래요. 아, 1년 지나서? 아니, 그 얼굴 삭는 속도가 계단식으로 나와요? 아, 떡볶이 3개를 먹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네. 아, 벌써 20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 큰일 났네. 그래, 알았다. 왜? 아! 그래서, 저요? 떡국 먹어야 돼? 다시 먹고. 뭐 떡국만 먹겠냐? 만두 먹었어. 몇 개 먹었어? 몇 그릇? 2그릇. 잘했다. 뭐, 세스디라고 하는 거? 네? 얼마나 걸로? 네, 2만원 거. 6만 하는 거야? 야, 아니요. 와. 이만한 2만원 거. 2만원 되긴 하고. 우와. 빗살무늬 통이. 네, 빗살무늬. 아, 알겠어. 거기에 2그릇. 거기다 이제 볼에다 박아놓고 있게. 네. 알겠어요. 다르긴 하다. 자,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밑줄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을 안 시켜요. 공개만 하지 포함을 안 시켜. 그러면 마치 부채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 부분에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측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찬반 논거를 이제 찾아봐야 될 건데 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밑줄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개혁 등으로 재원구조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연금의 이제 기본적 구조부터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주는 개념이에요. 이 연금이라는 게. 자기가 일한 거를 나중에 자기가 받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일할 사람은 별로 없고 받을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받는 나이를 더 뒤로 늦춰요. 그리고 받는 액수를 더 낮춰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연금을 낸다는 게 사람들이 안 내고 싶은 거야. 내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쨌든 봐. 선진국은 연금 개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연금 개혁 아직 안 했고 아직 안 했어요. 실제로 이제 할 거예요. 아직 안 했고 고령화가 심각해진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지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30 몇 년인가? 그때는 60대 이상이 인구의 50%래요. 엥? 예? 50%요? 반이. 아니 너무 많지. 진짜. 빨리 애국 그러니까 큰일이야. 빨리 애기부터 낳아. 범규야. 애국심이 부족해요. 나이. 그러니까 빨리 낳아. 빨리 지금 너 애국심 추천할 때 빨리. 죄송해요. 여자친구 있어 없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범죄. 아니 뭘 범죄요? 아니 여자친구가 없는데 애국하면 범죄. 그것들은 나는 있으면 범죄는 아니지. 범규지 범규.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2번 문제에 보기 4번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하죠? 더 악화시키죠. 문제를 감수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아유 착하네요. 저거 원인이었구나. 내가 어딘가 왜 알아? 편일 수도 있어요. 형이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다. 제 시간에 보내는 몇 명이에요? 일단 나는 너 제 시간에 안 몰라. 보냈어? 핸드폰이 저기 있어가지고. 나 제 시간에 안 보냈어. 나 한 6분 늦은 것 같은데? 저 6분인가 야, 10분? 일단 늦은 건 다 똑같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저 1시간 전에 봤잖아요. 그랬나? 아유, 훌륭한 학생입니다. 야! 그러면 민준이밖에 없는 건가? 현이. 기억이 안 나. 현이 일찍 일단, 형이 일찍 보냈어요. 형이 일찍 보냈어요. 그래요? 엄청 일찍 보냈어요. 내가 받는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저도 일찍 보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한. 너 오늘 보냈냐?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너는 확실해. 너 언제 보냈는데? 아 그래. 우리도 한 번밖에 안 빨리 보냈네. 나도 금요일에 보내겠어. 공일 7번에 보낸 거지. 일단 한번 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5번 문제만 남았어요, 이제. 들어가자. 동그라미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골라보라고 그랬습니다. 5번이죠? 지금 여기서 아까 그거예요. 충당부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도 많이 틀려요. 3번. 늘 보시면. 네. 한국의 공적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예상. 자, 만약에 연금 기금을 잘 운영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몇 천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익 예상이 점점 많아진다? 그럼 사실 그렇게 충당부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답은 5번. 예. 굿. 충당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는 이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 변화 추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4번과 3번을 해봤습니다. 나 지금 틀린 거 같아.
자, 이제 과학기술로 가면 되죠? 사회문화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아닙니까? 뭐였냐? 나 3번 틀린 것 같아. 아, 모르겠어, 3번. 4, 5, 3. 난 2, 3, 4, 5 틀린 거 같아. 2, 3? 2, 3, 4, 5, 3, 2, 4. 나 3번 틀린 것 같아. 나 2번에 틀린 거. 모르겠어. 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은 다 맞았네요. 1번에다 4번, 아이고, 나이스! 이거 대박이다. 다 5번 문제. 어? 틀렸어요? 5번에 틀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냥 5번 다 맞았다고요. 5번에 4번. 혹시 틀렸다면 나머지. 나머지 3문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문 보시겠습니다. 아, 제발. 어려워. 이거 좀 어려웠어요. 해상가 많이 맞았어. 나? 얘기 한번 해볼래? 누구랑요? 일단 나 한 개 틀렸어. 3번. 누구 몇 소리였는데? 한 번 몇 번 했어요? 왜냐면 쌤이 나한테 약간 얘기할래? 뭐 말하셨는데 뭐 답을 그래? 보내셨거든. 저한테. 이거 뭐라 그랬지? 쌤이 뭐 과학기술 6강 그 번호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쌤이 저랑 함께 골랐어요. 아, 그랬어? 네. 쌤이 쌤이 답을 보내주셨어. 내가 답을 보냈어? 네. 아니, 쌤, 저는요? 쌤이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안 보내주셨는데. 아닐걸? 그래서 한개 해주시. 나는 몰랐는데? 왜? 근데 보통 답을 아, 보내주셨어. 그냥 아무렇게나 친 거 아닐까? 저도 바꿔내서 아니, 나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 내가 서울에 석현이만. 이러면 살짝 이렇게 곤란한 편히. 그래? 나서 보내준다니까. 아니, 이상하네.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이상한데? 살짝 서럽네요. 아, 이상하다. 자, 본문점 보시겠습니다. 너무 늦어져. 네 번째 줄에 대응 상태 원리에다가 메모하시고요. 따라 of corresponding state가 이에 해당합니다. 발음이 뭐? 필리핀? 필리핀. 아, 근데 필리핀도 영어 잘하잖아. 자, 넘어가요. 여기서 대응의 의미는 열역학적 변수를 특정한 것들로 한 사람을 의미하며 대응 상태의 원리는 윗줄 다양한 종류의 기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응 상태의 원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줄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다가 네모하세요. 이상 기체인데. 이 방정식은요, P 곱하기 VM, 이것은 R 곱하기 T에 의해 열역학적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 기체 상수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것들 진입으로 보편 기체 상수라고도 지칭한다. 실린더 내의 밑줄합니다. 분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의 부피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무시할 만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분자 자체가 부피가 너무 작아. 그래서 전체 개의 부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 또 분자끼리 매우 작고 상호작용을 무시할 정도야.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이상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2번 문제에 보기 5번을 보세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개 부피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작을수록 여기 밖에 써있어요. 5번이 답입니다. 간단하죠? 쉽네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나 실제 기체에서는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 및 분자의 자체 부피를 고려하여 보정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과 같은 기체의 상태 방정식들이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상기체를 보정한 거예요. 그래서 2번에 3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2번에 3번을 많이 몰라요. 지금까지 6명이 이걸 골랐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네. 자,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서 세 번째 문단 가시겠습니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중 하나가 압축인자예요. 압축인자에다 네모하시겠습니다. 주인자 데스. 누가 일본어 했어요? 아니요? 5시간에? 이거 사투리인데요. 어디 사투리예요? 오사카현 사투리인가요? 아니 도토리 약간 그쪽 계열. 그쪽 계열이에요? 그쪽 계열? 일본이라고. 제주도가 제주도가 어디 일본 말이라고 했대. 외국노래. 그런 게 있는 거 있어요. 애국한 거는. 다음 아, 압축인자인데요. 압축인자란 밑줄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체를 X라고 두면요, 이거를 이상 기체 몰당 부피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X가 만약에 이상 기체다. 그럼 압축인자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상 기체가 아니더라도 이상 기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숫자는 어디 가까운 거예요? 1에 가까운 거죠? 어렵지 않잖아. 어떤 기체를 이상 기체로 나눈 거야. 이게 압축인자라고. 자, 따라서 어떤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는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게 발생하는 힘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어요. 자, 인력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반발력은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서 우세할 경우, 자, 끌어당기는 힘이 밀어내는 반발력에 비해서 더 세다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요? 네. 줄어들죠. 자, 끌어당기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면 부피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부피가 줄어든다면 얘는 숫자가 1보다 작아지죠. 작아지겠죠. 1보다 작아진단, 커진단,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에는 기대되는 몰당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가 더 작아지므로 압축인자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반발력이 1력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반발력이 더 세다, 부피가 커진다, 압축인자가 1보다 커진다. 오케이?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의 온도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발력이 커져요. 이건 그럴 것 같잖아요. 밑줄.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의 전 영역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이런 온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보일 온도 네모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요, 어떤 압력이든지 간에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압축인자 1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압축인자야. 이걸 Z라고 했고요. 여기 압력이에요. 압력.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서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압력이 세지면 자, 지금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기체라고 써 있죠? 압축인자가 이상기체가 평행이란 얘기는 여기 숫자가 몇이란 얘기예요? 1이죠. 1이지. 이상기체는 당연히 이상기체라는 게 이상기체니까 압축인자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이야. 자, 그러면 4번을 고른 사람이 있죠? 4번을 그렇게 골라요. 4번 안 보여. 7명이 골랐어요. 지금까지 7명이. 저희 반인가요? 네, 있습니다. 3인가? 난데. 상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프를 도시하면 이상기체의 Z 값은 현재 그래프의 값보다 커진다? 아니야.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든 온도를 높이든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4번을 고르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4번을 골라. 나 신기하네. 자, 그런데 이제 이상기체의 압축인자는 우리가 봤고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온에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쭉, 얘는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P1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특정 온도에서는 압력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반발력이 세지면서 압축인자가 1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A 기체라는 것은 전 부분에서 무조건 1보다 압축인자가 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온도를 넘어간 상태죠? 보일 온도를 넘은 거예요. 얘는 이미 보일 온도를 넘었어요. 근데 B는 어때요? 이 압력 구간에서는 보일 온도를 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반발력이 더 커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 온도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낮아요? 저 B. A가 더 낮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A가 낮은 거야, 낮은 거. 봐봐. 온도라는 것은 밑에부터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으니까. A의 온도가, 보일 온도가 여기고, B의 보일 온도가 여기이기 때문에, 먼저 도달한 쪽에서 압축인자를 1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보일 온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넘긴 거고, 얘는 더 온도가 올라가야 그때서야 보일 온도 넘으면서 여기가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보일 온도가 더 낮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보기 2번도 보시면 실제 기체 B의 경우 P1보다 더 큰 압력에서 기체 분자간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다. 반발력보다 우세해야 압축인자 1을 넘는 거니까 2번은 틀렸죠. 자, 3번을 많이 틀리는 거였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얘가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부피예요. 어떤 기체를 실린더에다 넣어요. 밀폐를 해요. 그리고 부피를 줄인다는 얘기는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온도, 예를 들면 365K에서 365K라는 온도에 절대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압력이 커진다, 부피가 줄어든다. 부피가 줄어든다,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여독성이에요. 네? 반비례 이동성이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아니까, 이거는 아니까, 아니야 이걸 이거를 설명 어떻게 이거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 더 일국소리지. 그냥, 직선이 저 직선이면 야 이거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가, 얘가 예를 들면 12대 1이고, 야 정비례가 직선이고 반비례가 곡선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넘기죠. 넘어가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334K에서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304.12K부터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또 어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약간 직선처럼 나타나는 부분을 모아서 보니까 뭐 요런 형태가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줄여나가면서 압력이 높아지다가 오늘 높아지죠? 어느 순간에는요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부피를 줄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압력이 그대로 간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액화되는 거예요. 기체가 액화가 되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다시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곡점. 그래서 365K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맨 처음으로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이죠? 304.12K. 여기서부터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임계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쪽. 194쪽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액화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계. 한계 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계온도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변곡점에 해당하는 몰당 부피를 임계 몰당 부피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계 온도는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밑줄 하세요. 어떤 개 몰당 부피 압력 온도를 각각 임계 몰당 부피, 임계 압력, 임계 온도로 나눈 값을 환산 몰당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라고 합니다. 자, 몰당 부피를 임계온도. 온도라고 할게요, 온도. 몰당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환산, 몰당, 여기는 온도죠? 온도. 그러니까 몰당 부피를 임계 부피로 나누면 환상 몰당 부피가 되는 거고, 몰당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누면 환상 몰당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를 개의 압력 변에 따라 나타내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나 밑줄 환산 몰당 부피를 이용해서 개별 환산 온도에서의 환산된 압축 인자의 변화를 환산 압력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압축 인자는 환산 압력에서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가져요. 자, 환산 압력에 따라 그래프를 나타내면 압축 인자는 거의 같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를 대응 상태의 원리라 하며, 대응 상태의 원리는 다양한 기체의 연력가축 관계의 파악을 용이 좀 쉽게 해준다. 가령 실제 기체의 대표적인 상태 방정식인 발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블라블라블라블라의 형태로 실제 기체 분자 간의 이력을 고려한 계수 A와 기체 분자의 자체 부피를 감안한 계수 B가 도입되어 있으며 A, B는 분자 종류에 따라 그것이 다르다. 하지만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환산값들을 대입하고 임계점에서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점을 밑줄 수학적으로 이어가야 이를 환산압력에 대해 표현하면 A와 B가 사라지며 환산온도와 환산 몰당 부피만의 식이 됩니다. A와 B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4번 문제 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보세요. 선생님 나를 보라. 선생님 대사. 자, 분자 간 상호작용이 다른 어떤 기체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의 임계 온도가,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A는 얼마예요? 200K예요. 자, A는 200K, B는요? 400K예요. 이게 임계 온도예요. 이제 온도를요 400K에서 1200으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의 반응 가를 보시겠습니다. A의 400K에서의 환산 온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환산 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몰당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0K라는 온도가 됐죠. 400을 임계 온도로 나누면 돼요. 그럼 뭐예요? 200으로 나누면 2라는 값이 나왔어요. B를 1200K에서 환산 온도를 구할 거예요. 1200을 400으로 나눠요. 그러면 3이 나왔어요. 그러면 A의 400K에서 환산 온도는 2고 B의 1200K에서 환산 온도는 3이니까 가는 맞죠. 나
400K와 1200K 사이에서 몰당 부피에 따른 압력을 그리면 A와 B 모두 압력이 변곡점을 닿는 곡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0K에서는요, 임계 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1200으로 올리면요, 아예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A와 B 둘 다. 그러니까 나는 틀렸죠. 그러니까 다 환산된 압축인자의 변화를 압력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A와 B는 거의 동일한 형태. 이거 아까 우리 밑줄 쳤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이러면 다 됐죠? 예. 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이구, 진짜 빠르네. 기절할게. 깨울게. 내가 기절해볼게.